양양, 언니, 안녕? 오늘은 양양쌤이 좀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분명히 원하던 걸 이뤘는데 기쁜 건 한순간이고 금방 마음이 허해지는 거. 승진했는데 축하받는 그 자리에서도 괜히 불안하고 집을 샀는데 열쇠 받던 날 밤에 갑자기 친구네 집 평수가 떠오르고 연봉이 올랐는데 기분이 좋은 건 딱 월급 들어오는 그날까지고 다음 날이면 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서 자꾸 쪼그라드는 기분. 그거 알지? 그 느낌. 오늘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읽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 같이 들어볼래? 사연자분 이름은 지은 언니라고 할게. 32살이고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대. 지은 언니가 보내준 사연을 읽어볼게. 양양쌤? 저 요즘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 작년에 대리 승진했거든요. 동기들 중에서 빠른 편이었어요. 팀장님도 잘했다고 해주셨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승진 발표 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팀 동기가 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보다 한 단계 위로 간 거예요. 그 순간 제 승진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나도 잘한 건데 왜 그 사람 소식을 듣는 순간 내 건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자꾸 비교하게 돼요.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켜면 대학 동기가 이직해서 연봉 7천이라는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저는 4천 후반인데 그걸 보는 순간 하루가 망가져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 사람이랑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근데 가슴이 안 그래요. 배가 아프다는 표현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물리적으로 속이 쓰려요. 제일 힘든 건요. 이걸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야, 너 그 나이에 대리면 잘한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러시거든요. 친구한테 말하면 야, 너 욕심 좀 내려놔 이러고요.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래요. 다들 맞는 말을 하는데 왜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걸까요?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더 입을 다물게 돼요. 나만 이렇게 찌질한 건가 싶어서요. 주말에 혼자 있으면 더 심해요. 인스타 스토리에 누구는 제주도 가 있고, 누구는 남자친구랑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고, 누구는 새 차 뽑았다고 올렸더라고요. 나는 이불 속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또 확인하게 돼요. 혹시 내가 모르는 소식이 있을까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잠깐. 양양쌤이 여기서 멈추고 싶어. 지은 언니,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있잖아. 언니가 마지막에 쓴 그 말.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한 줄이 양양쌤 마음에 제일 오래 남았어. 언니, 양양쌤이 먼저 이것부터 말해줄게. 언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찌질한 것도 아니고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건 언니 성격 문제가 아니야. 양양쌤이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면 이 감정은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거든. 진짜로.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왜냐하면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욕심 내려놔. 이런 거니까. 그러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들 입을 다물고 혼자 끙끙 앓는 거야. 근데 있잖아. 그 주변 사람들 반응이 왜 위로가 안 되는지 양양쌤은 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 언니가 힘든 건 객관적으로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언니, 연봉이 적어서, 승진이 늦어서, 집이 작아서 힘든 게 아니란 말이야. 언니가 힘든 건 비교하는 순간 내 것이 갑자기 작아 보이는 그 느낌 때문이야.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소식 하나에 내 전부가 흔들리는 그 순간이 힘든 거잖아. 그건 감사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야. 양양쌤도 비슷한 적 있었어. 양양쌤도 다른 채널이 갑자기 확 크는 거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거든. 머리로는 내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 아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여. 그게 한 5분이면 끝나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가.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자꾸 떠올라. 그래서 언니 마음 양양쌤은 진짜 알아. 근데 있잖아. 양양쌤이 이 사연을 받고 나서 공부를 좀 했거든. 그랬더니 이 감정에 이름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한지, 왜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 옛날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어. 195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걸 발견한 거야.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엄청 잘 살게 됐거든?
냉장고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전보다 훨씬 풍족해진 거야. 근데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야. 왜 그런 걸까? 패스팅거가 관찰한 건 이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 삶이 괜찮은 건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야. 항상 옆 사람을 봐. 내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옆 사람 월급이 얼마인지가 내 만족도를 결정하는 거야.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불러. 근데 핵심은 이거야. 이건 습관이 아니야.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이야. 그러니까 지은 언니가 동기 특진 소식 듣고 속이 쓰렸던 거. 그건 언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야.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작은 부족에서 살 때 내가 부족 안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게 생존에 필요했거든. 내 위치가 낮아지면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안전한 잠자리도 못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 뇌는 항상 주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 이건 본능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비교 대상이 한 부족 안에 몇십 명이었어. 지금은 인스타그램 켜면 전 세계 사람이랑 비교하게 돼. 그것도 그 사람들의 제일 멋진 순간이랑. 생각해봐. 사람들이 SNS에 뭘 올려? 실패한 거, 우울한 거, 지루한 일상을 올려? 아니잖아. 제일 예쁜 사진, 제일 멋진 순간,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만 올리잖아. 근데 우리 뇌는 그걸 그 사람의 진짜 일상이라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비교하면 질 수밖에 없어. 내 평범한 일상을 남의 하이라이트 영상이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 보상을 기대할 때 나오는 물질인데 SNS를 스크롤할 때 이게 계속 나와.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재밌는 거 있을까? 혹시 좋은 소식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야. 이게 도박할 때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똑같대.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지은 언니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또 확인하게 된다고 했잖아.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뇌의 보상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뇌에는 적응이라는 기능이 있어.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익숙해지는 거야. 새 차 사면 처음 며칠은 좋은데 2주 지나면 그냥 내 차가 돼. 승진해도 한 달 지나면 그냥 내 일상이 돼. 이건 원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야. 좋은 일에 계속 취해 있으면 위험을 못 감지하니까.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적응이 되면 또 다음 걸 원하게 되거든. 승진했으면 다음 승진, 집 샀으면 더 큰 집, 끝이 없어. 근데 여기에 비교까지 더해지면 내가 적응한 것도 모자라서 남이 더 좋은 걸 가진 게 보이면 내 것이 더 초라해 보여. 적응과 비교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구조 안에 놓이게 돼. 이건 언니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잠깐, 여기서 냥냥쌤이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게 있어. 이 비교 심리가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 같은 SNS를 봐도 어떤 사람은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속이 쓰리잖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어린 시절 경험이랑 관련이 있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사랑해줄게. 1등하면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항상 성과로 측정하는 습관이 생겨. 내가 뭘 해냈느냐가 곧 내 가치라고 믿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남이 나보다 더 해내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한국에서는 이게 더 심해. 생각해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 세우기를 당하잖아.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수능, 대학 서열, 취업 스펙, 연봉.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비교해서 벗어난 적이 없어.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뭐라고 해? 취업은 했니? 연봉은 얼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게 안부가 아니라 비교잖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비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순간. 딱히 뭘 못한 것도 아닌데 옆에 앉은 동료가 너무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싶은 거. 아니면 금요일 밤에 혼자 집에 있는데 친구들 단톡방에 누가 오늘 모임 너무 재밌었다 하고 사진 올리면 나만 빠진 것 같은 그 느낌.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OMO라고 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연애하고 있는데 친구는 벌써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연애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 객관적으로 내 연애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것도 같은 거야. 전부 다 같은 메커니즘이야. 우리 뇌가 자동으로 위를 쳐다보게 만드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향 비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자꾸 올려다보는 거야. 팀장이 되면 부장을 보고, 부장이 되면 임원을 보고, 임원이 되면 대표를 봐. 끝이 없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편해질까? 정답은 이 방식으로는 영원히 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양양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었어. 이걸 안다고 해서 내일부터 비교를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야. 솔직히 그건 불가능해. 비교는 본능이니까.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의지로 끄는 건 안 돼.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 지금까지 언니는 비교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감사할 줄 모르지 하면서 자기를 때렸잖아. 비교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거기다 자기를 탓하는 게 얹어지니까 이중으로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알잖아. 이건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해 온 거라는 걸? 현대사회가 그 본능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라는 걸? 그러면 적어도 자기를 탓하는 건 멈출 수 있어.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게 아니라 비교의 무대를 바꾸는 거야. 지금 언니가 서 있는 무대는 SNS라는 끝없는 비교의 무대야. 거기서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보여.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야. 인스타 알림을 꺼보는 것, 특정 계정을 뮤트하는 것, 주말에 핸드폰을 좀 멀리 두는 것.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거야. 양양쌤은 이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 중요해.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는 거야. 지금은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어디쯤인지로 내 삶을 평가하잖아. 근데 그 기준을 쓰는 한 영원히 만족 못해. 항상 위에 누가 있으니까. 그 대신 나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야. 내가 오늘 건강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이건 남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야.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것들이지. 스토아 철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남이 승진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남이 얼마 버는지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물론 쉽지 않아. 양양쌤도 아직 연습 중이야. 근데 적어도 지금 내 뇌가 또 비교 모드에 들어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달라져. 알아차리면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거든. 그리고 양양쌤이 공부하면서 제일 마음에 남았던 게 하나 있어. 사람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연봉도 아니고 직급도 아니고 집 크기도 아니래. 사람과의 연결이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낀대.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비교가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게 진짜 투자야. 지은 언니한테 양양쌤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언니는 충분해. 이 말이 또 감사할 줄 알아야지처럼 들릴까봐 걱정되는데. 양양쌤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언니가 느끼는 그 불안감, 그 비교하는 마음, 그게 있어도 언니는 충분하다는 거야.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언니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고, 그걸 느끼면서도 매일 출근하고, 자기 일하고, 사연까지 보내준 언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언니들한테도 우리가 느끼는 그 끝없는 부족함. 그건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걸 극대화시키는 구조인 거야.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자기한테 덜 가혹해질 수 있어. 비교를 완전히 멈추는 건 못해도 비교한 뒤에 자기를 때리는 건 멈출 수 있어. 그리고 천천히 남의 잣대가 아니라 나만의 잣대로 내 삶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야.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말하면 이거야. 비교해서 불안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비교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언니,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양양쌤이 더 좋은 이야기 가져올 수 있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양양.